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효입니다. 아, 박사님, 네. KYC와 AML 저희가 인트로만 하다가 지금 10분이 지나가 버려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충 용어만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용어와 내용에 대한 기본은 지금 저희가 1부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자료는 어제 따끈따끈한 저희가 테스트 모임에서 어제 발표한 아르고스의 안영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KYC와 AML의 기본적인 어떤 히스토리와 내용, 그 다음 각 국가의 상황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보면 보통 뭐 여권 들고 찍으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 찍어라. 그래서 이게 자동 판독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수동 판독을 꼭 해야 된다라고 KYC 회사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판독에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위조 여부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수동 판독까지.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안영찬님의 말씀을 빌자면 어제 걔도 자동 판독은 그 패턴에 대한 분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으로 된다고 하면 뭔가 시스템이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공룡적인 시스템을 쓰는데 생각보다 그 판독률이 낮다. 그래서 멍멍이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수도 있다. 된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동 판독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까리한 부분, 애매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수동 판독까지 하는 게 훨씬 더 뭐 정상적인 KYC 절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ICO 참가하게 되면 보통 뭐 10,000명에서 수만 명까지 되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걸 다 수동 판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자동 판독으로 하고 또 까리한 부분은 수동으로 넘어가서 그거 일단 수작업으로 다 검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AML의 절차는 뭐냐면 뭘 판독하느냐? 일단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먼저 판독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그 실제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사진하고 실제 지금 얼굴 모습하고 정보가 맞는지 이제 체크하는데, 일단은 실명의 영문 이름을 그 가져와서 그 KYC 회사들이 제휴한 그리고 유료로 이렇게 가입한 그런 그 DB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다우존스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얘네들이 금융기관이나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뉴스 기사나 뭐 범죄 현황이나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영문 이름으로 다 이렇게 DB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KYC에서 건진 영문 이름을 가지고 영문 생년월일을 가지고 여기에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몇 명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 친구 얘네들의 그 국적은 ICO를 안 받는 국적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라는 걸 다시 ICO 회사에 던져주는 거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뭐 저기 비용 부분에 보면은 뭐 한 2불에서 5불까지 한다고 해요. 인당 KYC 해주는데 뭐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2불에서 5불 정도. 2불에서 5불 정도 이렇게 하고, 일단 근데 이제 여러 실무적으로 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회색지대 문제도 있는데 그 뒷부분에 살짝 언급하기로 하고요. 저기 위험 인물도 다 같은 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거물들 하고 뭐 저희들하고는 이게 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회사에서 우리는 위험 등급 2등급만 하겠다라는 빼겠다. 아니면 2등급은 괜찮으니까 받아주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 등급이라는 게 진짜 무슨 테러리스트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약간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아까 로이터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나 뭐 이유 박사님 같은 사람이 들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언론에 일단 노출이 되거나 검색이 되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화돼서 많이 돌아다니면 저희가 막 쫄불 불새 찍으면서 어쨌거나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들을 쉽게 얘기하면 웹크롤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데이터 DB화 해놓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긁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혹시 경제사범이거나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떤 위험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 등급은 그 자금적 이슈에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배제될 수 있는 뭐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기준이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들 놀랍죠. 보시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32,000여 개 매체에서 매일 발행된 50만 개 이상의 보도 자료. 자료가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검색이 되는 네. 그런 자료들 위주로 네, 네, 이제 네. 본다고 되고 경제사범으로 그렇죠. 걸렸다 그러면 100% 요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현지 언어를 가지고 네. 결국은 영문으로 이렇게 네. 다 그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걸 이제 다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많이 정리돼서 영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권 아니면 사실은 좀 안 받아주는 경향이 그렇죠. 많죠. 네네. 여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다 네. 통용되는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디기 예를 들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주민등록증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좋지만 그렇죠.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주민등록증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각 국가별 신분증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되는 여권이 가장 확실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그리고 이유가 그렇죠. 원어 이름도 표기는 네. 하지만 원어 이름 중심이 아니라 네. 영어 영어 중심이다. 이름. 네, 네. 예, 그래서 영어 철자를 같이 쓰는 그렇죠. 사람이면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이 경제사범에 끼어 있다면 본인도 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일이 걸려들 수 있을 수 있고 있다. 생년월일이 그 테러 사범에 대한 생년월일이 정확히 나와 있고 그렇죠. 영어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러면 피해 나갈 구석이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여권에 내 생일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 조사하다 보면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DB에 구축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야, 다 불안하니까 우리는 AML 걸린 그 이름만 같기 때문에 그렇죠. 몇만 분의 1 확률이지만 네. 안 받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운 나쁘게 AML에 해당돼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런던, 프린스턴, 네. 바르셀로나, 상하이,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 각 엄청나게 매일 수십만 건의 네. DB를 조사해가지고 네. 예, 자료를 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세계 제재 목록 보유, 뭐 이런 제재 목록, 정치적인 주요 인물, 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친인척민, 측근, 뭐 형제, 배우자, 자녀, 그렇죠. 부모, 사촌, 거기 뭐 전 며느리, 전 남편, 네. 뭐 이런 것도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히스토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그렇죠.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아직 실형을 안 받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도 뭐 재판 중이라거나 불안하니까 이런 부분. 네네네. 야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금융 조세, 뭐 부패, 밀매, 테러, 네. 그다음에 정부 관련된 네. 정부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련된 조직의 대표라든지 네. 그런 뭐 이런 사람들. 국부펀드의 대표라든지 네네네네네.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는 네네. 장들 대표들도 네. 거의 좀 해당의 그 AML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케아시 AML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자기 웹사이트에 자체 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정보들 기입하고 네. 여권 사진 찍어서 올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대행을 맡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아시 업체들이 모든 그런 그 투자 다음에.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람이 위험 등급 어느 정도 해당되는 있으니. 거기 있고 실제 이름이 동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걸린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전체 너네 ICO 리스트 중에서 뭐 몇 명 정도는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라는 어떤 의견.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죠.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 그 2만 명 정도 ICO한 사례를 놓고 보니까 600명 정도가 KIC에 네. 그러니까 AML에 좀 해당될 가능성이 높게끔 네. 나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전체 빼고 한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고, 근데 실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돈을 받고 나서 네. 그 KIC를 맡겨가지고 진행했기 막판에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환불 이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환불 이슈가 단순한 환불이 아니라 이도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네. 막 그러면은 이 받은 돈하고 돌려줄 때 그 실제 피에스로 환전한 네. 금액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죠. 컴플레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사후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네. 소지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네.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암호화폐를 받았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는 피에스로 바꿨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큰 무리 없다는 게 법적 해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올랐을 때 너무 땡큐 이지만 심리적으로 20% 떨어져서 받았다 그러면 네. 내 돈을 20%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기회적 비용에 대한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실적으로 야 당신 뭐 AML 해당돼서 IOC에 참가가 안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아온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동명이인으로 걸려가지고 해당되면 더 열받는 거죠. 엄청 울컥하고 그렇죠. 또 CS 문제가 내가 테러리스트인가 그렇죠. 하면서 막 내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다 깨끗하게 살고 그렇죠. 세금도 다 내고 잘 네, 살았는데 네. 왜 그러지? 네. 그렇지만 그 KIC나 그 ICO 주관 회사에서 네.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더 쌓이는 거죠. 이게 애매한 부분이고 결국은 진행하는 분들이 이런 그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하게 되면 덜 받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회색지대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